그리고 그 일주일이 제가 경제학을 다시 배우게 된 일주일이 됐습니다. 6월의 옥스퍼드는 1년 중 가장 화창한 시기입니다. 첫날 아침 세미나실로 가는 길에 장미정원을 지났습니다. 막 꽃봉오리가 터지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탄 학생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지나갔습니다. 무거운 코트도 우산도 필요 없는 날씨였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세미나실 문을 열었습니다. 캐서린 베일리 교수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다가 학계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안경을 쓰고 계셨고 말투는 단정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죠. 교수님은 인사도 없이 칠판에 그래프 하나를 그리셨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소득 수준이었습니다. 그 위에 여러 개의 곡선을 그리셨는데 처음엔 제각각 다르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한 줄로 모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올리버라는 영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렴 이론이죠. 가난한 나라일수록 처음엔 빠르게 성장하다가 결국 선진국 성장 속도에 맞춰 평평해진다는 이론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쉽게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마라톤을 떠올려 보세요. 출발선이 뒤에 있는 선수일수록 처음엔 전력 질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잡을 거리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선두권에 가까워질수록 속도는 점점 떨어집니다. 결국 모든 선수가 비슷한 속도로 수렴하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솔로우 성장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투자를 늘려도 어느 시점부터는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밭에 비료를 계속 뿌린다고 작물이 무한히 자라지는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정 수준을 넘으면 늘어나는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모형이 맞아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본과 서독은 전쟁 직후 폐허에서 시작해 한동안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지자 두 나라 모두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지난 70년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같은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경제학의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모형을 벗어난 나라가 있습니까?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막시밀리안이라는 독일 학생이 먼저 답했습니다. 중국이겠죠. 지난 수십 년간 워낙 빠르게 컸으니까요. 클로딘이라는 프랑스 학생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중국 말고는 떠오르지 않는데요. 사쿠라이라는 일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규모로 보면 중국 외에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니면 답이 없어 보였거든요. 교수님은 아무 말 없이 마커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래프 한가운데 다른 곡선들과 함께 수렴하던 선 하나를 짚으셨습니다. 그 선은 어느 지점부터 갑자기 위로 꺾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갑자기 직선 구간을 벗어나 지름길로 튀어나간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짧게 적으셨습니다. 한국. 강의실에 옅은 실소가 퍼졌습니다. 사쿠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요? 반도체 수출 좀 잘 된다고 하네. 곡선이 흔들린 걸 가지고 모형을 벗어났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한 나라의 단기 호황과 구조적 변화는 다른 문제라고 배웠습니다. 한국도 운이 좋은 해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교수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하셨습니다. 마르셀로,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곡선이 꺾이기 시작한 지점이 언제인지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한 해가 아닙니다. 교수님은 그래프 위 곡선이 꺾이는 지점에 동그라미를 치셨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자로 연도를 적으셨습니다. 이 지점부터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평평해진 적이 없습니다. 일본과 서독이 둔화된 그 시점을 이 나라는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저는 그 동그라미를 바라보다가 노트에 적힌 제 질문을 다시 봤습니다. 운이 좋은 해. 그 표현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올리버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통계라는 게 어느 구간을 끊어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지 않나요? 우연히 한국에 유리한 구간을 골라서 보여주신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좋은 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간을 끊지 않고 가장 최근 데이터부터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부터 시작하죠. 교수님은 노트북을 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곡선이 왜 꺾였는지 오늘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노트북 화면을 화이트보드에 띄우셨습니다. 숫자로 가득한 표였습니다. 먼저 이 단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들어보셨나요?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확히 안다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어 설명하셨습니다. 디램은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 잠깐 쓰는 메모, 임시 메모지 같은 겁니다. 컴퓨터를 끄면 사라지죠. 낸드 플래시는 사진첩입니다. 꺼도 내용이 남습니다. 우리가 쓰는 휴대전화, 노트북, 자동차 안의 모든 전자장치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부품의 가격이 1년 전보다 최대 7배까지 뛰었습니다. 올리버가 손을 들었습니다. 7배요? 그 정도 가격이 뛴다는 게 정상적인 시장 흐름인가요? 거품 아닌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거품이 아니라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이죠. 챗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이 질문 하나에 답을 내놓을 때마다 뒤에서는 거대한 서버가 엄청난 양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그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게 해주는 특수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걸 고대역폭 메모리, 줄여서 HBM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의 두뇌가 정보를 나르는 고속도로입니다. 도로가 좁으면 아무리 똑똑한 두뇌도 생각의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의 70% 이상을 한국이 깔고 있습니다. 사쿠라이가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그 부품을 한국이 만드는 건 맞지만 설계는 결국 엔비디아 같은 미국 회사가 합니다. 일본도 한때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였습니다. 시장은 돌고 돕니다. 지금 한국의 호황도 언젠가 일본처럼 꺾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강의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지적처럼 들렸죠. 올리버가 곧바로 다른 각도에서 또 물었습니다. 사쿠라이 말에 하나 더 얹자면 결국 인공지능 붐도 유행 아닌가요? 닷컴 버블처럼 꺼지면 메모리 수요도 같이 꺼지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두 분 질문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 메모리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반도체 불황기였죠. 그때 일본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이 각자 어떻게 했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막시밀리안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일본은 뭘 했고 한국은 뭘 했나요? 사실 독일 자동차 회사들도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서 이 이야기가 저희한테도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그 불황기에 대부분의 기업이 투자를 줄였습니다. 손해를 보는 시기에 돈을 더 쓰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그 시기에 오히려 다음 세대 기술 개발에 돈을 더 부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 미래 제품을 준비한 겁니다. 일본이 메모리 시장에서 멈춘 이유도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경쟁이 심해진 게 아니라 투자할 시점에 멈췄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셨습니다. 새로운 숫자가 떴습니다. 이번 달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00% 넘게 늘었습니다. 정확히는 200%가 넘습니다. 한 달치 거래액만 따져도 한국 돈으로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수출만 떼어보면 1년 전보다 무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2배만 뛰어도 정부가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합니다. 이건 2배가 아니라 6배였습니다. 사쿠라이, 일본의 메모리 산업이 왜 꺾였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사쿠라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경쟁이 심해져서 라고 답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경쟁은 모든 나라가 똑같이 겪습니다.
일본이 멈춘 건 아까 말한 그 불황기, 다음 세대 기술에 투자할 시점에 멈췄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 시점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HBM을 처음 개발한 게 10년도 더 전입니다. 그동안 쌓인 실패와 개량의 기록이 지금의 7배짜리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가격은 하루아침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 가격을 받아도 될 자격을 10년 넘게 만들어 온 거죠. 교수님은 칠판에 짧게 적으셨습니다. 가속 구간.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어떤 산업이 정점을 찍으면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도체는 정점을 찍을 때마다, 그리고 불황이 올 때마다 오히려 다음 구간에서 더 빨라집니다. 가속이 끝나야 할 지점에서 다시 가속이 붙는 셈이죠. 저는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수요를 만든 미국 쪽 기업들은 지금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단순한 부품 공급처로 보는 건가요?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마침 묻기 좋은 질문입니다.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지금 이 순간 한국에 머물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자 뉴스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한 남자가 가죽 재킷을 입고 김포의 한 전용기 활주로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입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죠. 이번 주 정확히는 며칠 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기업 회장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습니다. 올리버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그냥 의례적인 방문 아닌가요? 큰 회사 회장들은 늘 서로 인사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라면 왜 자사의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를 한국에 가장 먼저 공급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을까요? 그 약속을 받은 자리가 다른 곳도 아니고 삼성전자와의 비공개 회동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메모리 공급을 두고 깊은 협력을 논의한 자리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그 회사가 설계를 하고 한국이 부품을 만든다면 결국 갑은 설계하는 쪽 아닌가요? 갑이 을을 찾아간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계자가 최고의 자동차 도면을 그려도 엔진에 들어갈 연료를 만드는 곳이 단 한 곳뿐이고 그곳이 공급을 늦추면 어떻게 될까요? 도면은 종이 위에 멈춥니다.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만나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도면은 미국에 있는데 그 도면을 실제로 움직이게 할 메모리는 거의 전부 한국에 있죠. 사쿠라이가 다른 각도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꾸로 말해도 똑같지 않나요? 한국도 엔비디아 없으면 그 메모리를 팔 곳이 없는 거 아닌가요?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면 굳이 한쪽이 더 약하다고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의존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존의 모양이 다릅니다. 한국의 메모리를 사려는 곳은 엔비디아 하나가 아닙니다. AMD, 구글, 아마존, 브로드컴 같은 다른 거대. 인공지능 기업들도 같은 메모리와 반도체 기판을 확보하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가 다음 세대 가속기를 만들 때 쓸만한 고대 역폭 메모리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두 곳, 한국의 두 기업뿐입니다. 사는 쪽은 여럿이고 파는 쪽은 둘뿐이라면 협상력은 자연히 파는 쪽에 쌓입니다. 막시밀리안이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설계 기술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메모리는 결국 대량 생산 영역이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대량 생산이라는 말이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난이도가 있습니다. 같은 도면이라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불량률이 다르고 발열 처리 방식이 다르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번 회동에서 다뤄진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다음 세대 메모리 규격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제품을 두고 협상한다는 건 그 협상 상대를 빼고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클로딘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협상에 유럽 기업은 왜 안 보이나요? 유럽에도 큰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데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유럽도 반도체에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은 주로 설계와 위탁 생산 쪽에 들어갑니다. 첨단 메모리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 쪽에는 유럽 회사가 사실상 없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면 둘 중 하나는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데 유럽은 지금 둘 다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셈이죠. 이 자리에 누가 있고 누가 없는지를 보면 권력이 어디로 움직였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세미나실 창밖으로 옥스퍼드의 초여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도체로 곡간을 채우고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햇살 아래 서 있어도 서 있는 자리는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던 손을 멈췄습니다. 갑과 을의 구분이 어느 순간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의 축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협상 테이블의 좌석 배치가 조용히 바뀌는 거죠. 설계자가 제조자를 찾아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그 테이블에 앉을 자격을 가진 나라가 줄어들수록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짧게 적으셨습니다. 축이 이동. 저는 그 네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브라질의 항공기 회사가 떠올랐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설계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부품들은 늘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설계는 우리 것이었지만 그 설계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우리 것이 아니었죠. 저는 그 생각을 노트 한 구석에 작게 적어두고 다시 펜을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다음 세미나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시기 전부터 막시밀리안이 이미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방위산업을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자리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수주전이 진행 중인 사례부터 시작하죠.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낡은 잠수함 4척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새로 들여올 잠수함은 최대 12척입니다. 건조비와 앞으로 수십 년간 들어갈 유지비를 합치면 한국 돈으로 100조 원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단일 방산 계약으로는 역대급이죠. 처음엔 여러 나라가 뛰어들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은 건 한국과 독일뿐이죠.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독일은 수십 개국의 잠수함을 팔아온 나라입니다. 나토 동맹국들과는 이미 같은 통신체계, 같은 부품 규격을 써왔습니다. 캐나다도 나토 회원국입니다. 처음부터 독일이 유리한 게임이었죠. 사쿠라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도 처음엔 이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만약 일본이 끝까지 남았다면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교수님이 사쿠라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이 사업에 들어왔다가 2년 전 스스로 빠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 해군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물량도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호주 호위함 사업까지 따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하면 캐나다와 약속한 납기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응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쿠라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빠진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약속의 크기를 스스로 정한 거였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같은 갈림길에서 일본은 신중하게 멈췄고 한국은 그 자리를 메우러 들어갔습니다. 유럽 쪽도 비슷합니다.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도 한때 이 사업의 후보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모두 빠지고 최종 후보는 한국과 독일 둘만 남았습니다. 올리버가 물었습니다. 또 유럽 국가들이 빠진 거네요. 지난 시간에 본 반도체 협상 테이블에서도 유럽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군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정확히 같은 그림입니다. 자리에 남으려면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를 끝까지 밀어붙인 나라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막시밀리안이 다시 자신의 주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독일이 유리한 건 변함없습니다. 신뢰의 역사가 다르니까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총리가 이번 결정 시한을 왜 이렇게 못 박았는지 아십니까? 이번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캐나다 해군은 지금 운용 중인 잠수함이 거의 다 멈춰 있습니다. 1998년에 들여온 낡은 잠수함들이라
정비소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독일이 제시한 첫 인도 시점은 2032년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시점을 제시했지만 한국에는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사진 한 장을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잠수함 한 척이 항구에 입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지난 3월 한국 해군기지를 떠나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 서부 해군기지까지 직접 항해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14,000km, 서울에서 런던까지 거리의 거의 2배입니다. 도면이나 모형이 아니라 실물이 직접 가서 캐나다 해군이 그 안에 직접 들어가 며칠을 함께 보냈습니다. 게다가 이 잠수함은 2가지 기술을 동시에 갖춘 세계 최초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공기 없이도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기술과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과 한 번 충전으로 더 오래 버티는 능력을 둘 다 가진 거죠. 막시밀리안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신뢰의 격차를 단번에 메울 수는 없을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택한 방식이 다릅니다. 잠수함만 팔겠다고 한 게 아니라 캐나다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캐나다 현지 기업 70곳 이상과 이미 협력 계약을 맺었고 수주가 확정되면 매년 2만 개 넘는 일자리가 캐나다에 생긴다는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무기 한 척을 파는 게 아니라 캐나다 산업 생태계 자체에 들어가겠다는 제안이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하셨습니다. 모릅니다. 이번 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경쟁에 한국이 명함을 내밀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은 신중하게 물러났고 프랑스와 스페인과 스웨덴은 중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국은 그 빈자리를 끝까지 채워서 양자 대결의 한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다른 나라들의 시선이 한국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죠. 막시밀리안은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번엔 지도를 띄우셨습니다. 유럽 한가운데 체코라는 나라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오늘은 원자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온 인공지능 이야기와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클로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원자력이라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력의 대부분을 원자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 원전을 수출해온 나라이고요. 체코가 새 원전을 짓는다면 당연히 프랑스 기업이 유력하지 않았을까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프랑스 하나만 있던 게 아닙니다. 올리버가 물었습니다. 다른 후보도 있었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최종 후보였습니다. 이 회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쓰이는 경수형 원전 기술의 원조격인 회사입니다. 한국이 처음 원전을 배울 때 기술을 빌려준 곳이기도 합니다. 강의실이 살짝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국과 프랑스, 미국 세 곳의 경쟁에서 체코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와 그 기술을 배운 나라가 같은 시장에서 경쟁자로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배운 쪽이 이겼죠. 클로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경험으로 보면 두 나라 다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을 텐데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경험이 길다는 것과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이 이전에 중동에 수출했던 원전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완공됐습니다. 반면 유럽과 미국에서 최근 지어진 원전들 중에는 공사가 몇 년씩 늦어진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발주하는 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기술 부족이 아니라 일정 지연입니다. 전기는 약속한 날 들어오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로 이어지니까요. 교수님은 화면에 표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이미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로와 발전 설비를 만드는 큰 계약이 있고 그 외에도 발전소 전체를 설계하는 계약이 따로 있습니다. 설계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 설계 작업을 위해 전문 인력을 새로 수십 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막시밀리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준공까지는 한참 멀었잖아요.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성과라고 보기엔 이른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원전은 한 번 지으면 끝나는 건물이 아닙니다. 체코는 지금 가지고 있는 옛 원전을 최대 80년까지 운영하겠다고 막 발표했습니다.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운영하고 운영하는 동안 계속 점검과 부품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 계약은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관계의 시작입니다. 사쿠라이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짓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리잖아요. 지난 시간에 본 인공지능 전력 수요는 지금 당장 늘고 있는데 원전으로 그걸 따라잡을 수 있나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큰 원전은 장기전으로 가져가고 동시에 기존 원전의 출력을 높이는 작업과 더 작은 원자로를 개발하는 작업도 병행합니다. 이 작은 원자로를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큰 발전소를 짓는 대신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트럭으로 옮겨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짓는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급한 불은 이런 방식으로 끄고 큰 그림은 따로 그리는 거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아까 인공지능 이야기와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인공지능 서버를 떠올려 보세요. 그 서버들은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작은 도시 하나만큼의 전력을 씁니다. 인공지능이 커질수록 전력 수요는 같은 속도로 커지죠. 그런데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그것도 탄소를 적게 내보내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반도체도 한국, 그 반도체를 돌릴 전력의 핵심 기술도 한국. 이게 우연일까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적으셨습니다. 흡입 현상. 그리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한 산업이 강해지면 그 산업과 연결된 다른 산업까지 같은 방향으로 끌려옵니다. 자석이 가까운 물건들을 끌어당기는 것과 비슷하죠. 반도체가 끌어당기고 그 반도체를 돌릴 전력이 다시 끌려오고 그 전력을 운반할 배가 다시 끌려옵니다. 캐나다 잠수함도 체코 원전도 따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자석에 끌려온 결과입니다. 클로디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화면의 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위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자리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위기라면 보통 성장이 멈추는 시기 아닌가요? 지금까지 본 곡선이 계속 위로만 가는 줄 알았는데 위기도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위기는 모든 나라에 옵니다. 다른 건 위기를 지나는 방식이죠. 보통 나라들은 위기가 오면 일단 멈춥니다. 투자도 줄이고 새로운 도전도 미룹니다. 살아남는 게 우선이니까요. 합리적인 선택이긴 합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연도 두 개를 적으셨습니다. 1997년, 2019년. 1997년 한국은 외국에 줄 돈, 그러니까 달러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빌려야 했죠. 그런데 그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부실한 기업들을 정리하고 경제구조 전체를 다시 짜야 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부터 줄입니다. 당장 살아야 하니까요. 클로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한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잖아요. 같은 해 태국이 먼저 흔들렸고 인도네시아도 같이 무너졌던 걸로 압니다. 같은 충격을 받았다면 결과도 비슷해야 하지 않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태국은 이 위기가 시작된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충격으로 정권이 무너질 정도로 흔들렸고 경제가 다시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죠.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서 벗어나는 데 채 4년이 걸리지 않았고요. 같은 해 같은 충격을 받은 나라들인데 회복 속도가 이렇게나 달랐던 겁니다.
한국은 그 안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지 직접 골랐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만큼은 오히려 투자를 더 늘렸어요. 그리고 빚을 약속한 기한보다 3년이나 일찍 갚았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노트 위에 펜을 든 채로 잠시 가만히 있었죠. 사쿠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부실 대출을 잔뜩 쌓아두고 있었는데 정부가 그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한참 끌었거든요. 결국 그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좋은 비교예요. 일본은 외부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결정을 늦추는 핑계가 됐죠. 당장 망하지 않으니 굳이 아픈 결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던 거고요. 부실 정리를 미루고 미루다가 그 잃어버린 10년이 나중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반대였어요. 당장 망할 수 있다는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미룰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교수님은 두 번째 연도로 넘어가셨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소재 몇 가지의 수출을 막았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거의 전부 일본에서 사오던 재료들이었죠.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면 협상 테이블에 나가서 양보안을 찾습니다. 대체할 곳이 없으니까요. 막시밀리안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안 했나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그 재료들을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데 쓰는 감광액, 그리고 표면을 정밀하게 씻어내는 데 쓰는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몇 년 안에 상당 부분을 실제로 국산화했고요. 지난 시간에 본 그 메모리 HBM을 만드는데도 이 소재들이 들어갑니다. 결국 그 위기가 지금의 반도체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한 조각이 된 거죠. 교수님은 화면에 그래프를 다시 띄우셨습니다. 첫날 봤던 곡선이었습니다. 1997년과 2019년 자리에 작은 점이 표시돼 있었죠. 그 점들 모두에서 곡선은 잠깐 흔들렸을 뿐 한 번도 아래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이 점들이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실제로 그랬어요. 일본에서는 위기 자체를 미루다가 잃어버린 시간이 됐고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다음 가속 구간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위기를 멈추는 이유로 쓰지 않고 무엇을 지킬지 고르는 기준으로 썼다는 차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올리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험지를 받았는데 점수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군요.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1980년대 브라질도 비슷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외채가 쌓였고 국제기구에 돈을 빌렸고 산업정책을 다시 짜야 했죠. 그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았는지 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르셀로, 표정이 좀 다르군요. 괜찮습니까? 저는 펜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세미나에 들어오시자마자 칠판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셨죠. 마르셀로, 지난 시간에 끝내지 못한 질문이 있었죠. 오늘은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브라질은 왜 같은 시간대로 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처음엔 방어적으로 답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달러로 빚을 낸 나라들이 한꺼번에 위기를 맞았거든요. 브라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외부 충격이 워낙 컸고 그 이후로 회복하는 데만 10년 넘게 걸렸죠. 교수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답하셨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도 외채가 적지 않았어요. 외부 충격은 비슷하게 받았죠. 그런데 묻겠습니다. 브라질은 그 시기에 아무 산업 정책도 없었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실은 있었거든요. 1980년대 브라질 정부는 자국 컴퓨터 산업을 지키겠다며 법을 만들었습니다. 외국 컴퓨터 회사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 시장을 브라질 회사들에게만 열어준 정책이었죠. 처음 목표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산업을 키우자는 거였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정책 어떻게 끝났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보호를 받는 동안 그 회사들은 딱히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외국 회사가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굳이 더 잘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몇 년 뒤 그 법이 풀리자 외국 컴퓨터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았습니다. 보호받던 브라질 회사들은 거의 다 무너졌죠. 올리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브라질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정부가 자국 자동차 회사를 국유화하면서까지 보호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경쟁 없는 시장에서 품질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결국 외국 자동차들이 밀고 들어오자 순식간에 무너졌고 지금은 그 브랜드 이름조차 외국 회사 소유가 됐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보호 정책이 실패하는 패턴은 의외로 비슷하거든요. 브라질이든 영국이든 보호가 영원할 거라고 믿는 순간 그 안의 기업들은 더 잘할 이유를 잃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시기에 자국 기업을 보호했습니다. 관세도 매기고 자금도 지원했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국내 시장만으로는 살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나라 자체가 작았으니까요. 정부는 지원을 주는 대신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해외에 내놓으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국내에서만 안전하게 팔고 끝낼 수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는 동시에 무조건 수출을 해야 했죠. 해외에 내놔야 살아남는 구조 안에서 보호를 받은 겁니다. 온실 안에서 자랐지만 그 온실에는 처음부터 밖으로 나가는 문이 정해져 있었던 셈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노트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브라질의 보호는 문이 없는 온실이었습니다. 안에서 자라기만 하면 됐죠.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고요. 막시밀리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보호 자체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보호의 설계 방식이 문제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정확합니다. 보호는 모든 나라가 하거든요. 다른 건 그 보호 안에 경쟁을 얼마나 남겨두느냐예요. 경쟁을 완전히 없애면 온실 속 화초가 됩니다. 적당한 경쟁을,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해외 시장이라는 더 가혹한 경쟁을 남겨두면 그 안에서도 단단해지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브라질의 실패를 외부 탓으로만 설명해왔어요. 그게 더 편했기 때문이죠. 사쿠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듣다 보니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랑도 닮아있네요. 한때 세계 최고였을 때 저희도 국내 기업들끼리만 경쟁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해외 시장의 가혹한 평가를 굳이 안 받아도 됐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게 문이 없는 온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사쿠라이를 바라보며 답하셨습니다. 정확히 같은 함정이에요. 보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호 안에 끝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번 세미나의 마지막입니다. 그때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같은 이유를 알았다면 지금부터는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답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미나였습니다. 교수님은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질문을 바꿔서 다시 던지셨습니다. 지난 시간엔 왜 다른 시간대로 가지 못했는지를 물었죠. 오늘은 다르게 묻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 가속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쿠라이가 먼저 답했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아닐까요? 메모리도 조선도 중국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추격은 항상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위험은 아닙니다. 첫날 본 그래프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곡선이 다시 평평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누가 더 빠르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가속을 멈추는 겁니다. 더 어려운 다음 단계로 가지 않고 지금 잘 되는 것에 머무르기로 선택하는 순간이죠. 막시밀리안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함정에 독일도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도 자동차 산업에서 오랫동안 잘해왔다는 이유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결정을 머뭇거렸다는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내연기관에서 너무 오래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정확히 같은 위험이에요.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신호를 늦게 알아차립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한 번도 그 신호를 늦게 알아차리지 않았다는 점이지 그 신호 자체를 면제받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노트 첫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날 적어둔 그 마라톤 비유가 보였죠. 선두권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던 그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정상적인 흐름을 거부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그 흐름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 게 더 쉬웠기 때문이죠.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르셀로, 논문 주제는 정했습니까? 아직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을 같이 보세요. 둘 다 보호 정책을 썼습니다. 둘 다 위기를 겪었고요. 결과만 비교하면 답이 안 보입니다. 그 보호 안에 경쟁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을 지키기로 선택했는지를 비교하면 답이 보이거든요. 결과가 아니라 설계를 보세요.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설계. 세미나가 끝나고 짐을 챙기는데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화면 하나를 다시 띄우셨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기사였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거라고 하죠.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 이 경쟁의 양자 대결에 한국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클로딘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원전도 잠수함도 늘 저희 쪽이 더 오래 해온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 오래 했다는 것과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는 건 다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올리버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한국을 그저 큰 회사들이 몰려있는 나라로만 봤는데 사실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선택해온 나라였더라고요. 사쿠라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첫날엔 교수님이 너무 과장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멈췄는지를 몰랐던 거였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 첫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일주일간 적어둔 4단어가 차례로 눈에 들어왔죠. 변곡점, 가속구간, 추기이동, 흡입현상. 저는 그 아래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위기 속에서 다른 선택을 반복